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문상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발에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죠. 네. 그만큼 중요한 게 발인데요. 발의 문제 중에 오늘은 평발과 일명 까치발이라고 하는 첨족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발과 첨족보행 네. 두 가지 주제를 오늘 한 시간에 다 네. 알아봐야 되는 만큼 좀 바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발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평발 사실 주변에 많긴 하는데 정확히 정의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발바닥에는 전후좌우로 이렇게 족궁이 아치 형태로 발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낮아지거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의 발은 완벽한 평발이에요. 평평하게 돼 있는데 이제 신경근골격계가 완성이 되면서 한 7, 8세경에 성인과 같은 형태의 이제 족궁을 갖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뼈가 발달되면서 뼈 사이의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뼈와 뼈 사이의 인대결합, 그다음에 뼈를 잡아주는 근육들의 문제가 있을 때 족궁이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이제 평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발의 경우에 이제 선천 후천적인 원인으로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평발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형태로 나뉘는 게 체중이 걸린 상황과 걸리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몸에 무게가 실릴 때 평발이 만들어지는, 평소엔 정상적이다가 네. 무게가 실리면서 족궁이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평발을 유연성 평발이라고 하고요. 그냥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그냥 체중이 실리지 않을 때도 항상 평발이 만들어지는 걸 이제 강직성 평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부분 평발인 분들은 유연성 평발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주변에 사실 평발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방금 그렇죠. 또 유연성 평발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남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평발 발병률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평발로 인해 생기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지해반증이나 이제 족저근막염인데, 네. 유병률은 정확한 수치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 무지해반증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무지해반증이나 족저근막염의 발병률이 여성의 경우에 이제 남자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성들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신발의 신발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평발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평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후천적인 영향도 있죠, 이게. 네, 이제 평발의 원인은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이 이제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과도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성마비나 같은 이제 신경근육성 질환들, 그리고 발목뼈의 결합 이상과 같은 선천성 질환, 그다음에 골절과 같은 외상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문제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선천적 말고 후천적인 원인을 봤을 때 외상 말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평발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까? 생활 습관이라기보다는 이제 평발은 되게 선천적으로 발생이 되는 편인데요. 네. 흔치 않게 이제 발목 관절이나 인대, 근육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발바닥 쪽이나 발목 쪽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치료하지 않고 통증이 있는데도 방치했을 경우에 근육과 관절, 인대의 약화 때문에 평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평발 때문에 치료를 받는다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평발을 주제로 삼으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음. 혹시 평발이 되면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보통 이제 평발로 인해서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평발 때문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발바닥의 피로, 발바닥의 피로, 발목의 피로, 네. 그다음에 그 이상 이제 근육 피로들 아니면 전신적인 피로들이라고 느끼는데 네. 활동 후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렇죠. 그냥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난 만성 피로야.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제 평발이 좌우가 다른 경우에 아니 이제 발목이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발목을 자주 삐거나 아니면 평발 높이가 달라지면서 이제 그 뭐 관절통이 많이 생기거나 그 더 심각한 경우는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는 게 생길 수 있는데 단기간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발일 때문이다라고 의심하기보다는 그냥 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 상황이라서 평발이 방치되고 오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평발을 가진 분들이 그런 질환을 앓는 건 아니지만 어느 그렇죠. 정도 네. 연관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치료를 받지 않고도 평발 교정기로도 저는 뭐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평발은 결국에 족궁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족궁을 높여주는 발교정기, 교정용 깔창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뭐 예전에 오래된 평발의 경우에는 평발로 인한 2차적인 변형들이 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런 변형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정기만으로도 충분히 평발로 인한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죠. 평발로 인한 2차적인 문제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발의 피로라든지 뭐 자주 삔다든지 네. 이런 통증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좌우가 다르다든지 평발이 심한 경우에 무릎이나 골반이나 척추까지도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그래서 뭐 2차적으로 오는 것 이전에도 장기간 누적됐을 경우에 족저근막염이나 이제 무지해반증 같은 증상이 발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발이 외반되면서 무릎 X자 다리, 휜다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좌우 차이가 생기면 이제 골반이 높이가 달라지면서 골반 변형도 같이 일어나고 그게 심한 경우에 이제 척추가 또 휘는 척추 측만증 같은 게 생겨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평발이 심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평발은 그냥 평발 아닌가요? 이것도 정도가 있습니까? 이제 그 주상골, 발목뼈 중에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복숭아뼈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발목을 보면은 복숭아뼈가 제일 바깥쪽에 맞아요.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이어지게 되는데 평발이 심한 경우는 주상골이라는 발목뼈가 내려오면서 복숭아뼈보다 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 있을 때 보면은 복숭아뼈보다 더 두툼해 보이겠네요. 두툼해 보이는 발이. 예, 그건 심한 좀 평발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약한 정도는 그 아래에 있는 그 골이 없어지는 정도가 약한 그렇죠. 거군요. 예, 골이 없어지는 정도 이렇게 약간 살짝 내려오는 정도인데 심한 경우는 이제 다 붙으면서 발목뼈까지 변형이 생기는 그런 그렇군요. 평발이 심한 평발이죠. 좀 심한 평발은 그러면 치료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족궁을 다시 살려주는 네. 교정용 깔창이고요. 그다음에 평발로 인해 생긴 2차적인 변형들을 교정해주는 교정 치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평소 자세 교정이라든지 네. 보행 교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육이나 인대가 불균형하게 변해 있는 것들을 다시 복구시켜주는 교정 치료들이 같이 시행되게 됩니다. 치료법은 그러면 교정하는 것이 네, 다인 거인가요? 그렇죠. 네. 저는 수술 생각했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교정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도. 그다음에 관뼈나 뼈의 모양이나 관절의 형태가 그 교정 치료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발목뼈 안에다가 이제 심을 박는다든지 네. 뭐 핀으로 고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 스스로 좀 주의할 점이나 관리할 점들은 없을까요? 보통 교정기를 사용하는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정기의 사용량이 많아야 돼요. 아, 이제 교정용 깔창을 만들어 드렸는데 거의 걷거나 서 있는 일이 없으면 실제로 족궁을 살려주는 교정용 깔창을 쓰는 일이 없는 거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유소화기에는 아무래도 많이 좀 다니지만 청소년기 이상에서는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죠. 공부하느라고 그렇죠. 책상에 앉아 있고 뭐 그다음에 직장인 분들도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앉아서 맞아요.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음. 교정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충분히 두고 계신 것이 이제 치료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사항 꼭 기억을 해두시고 실천까지 해주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죠. 첨족보행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족보행 좀 이름이 어렵네요. 이게 네. 어떤 건가요? 까치발 보행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사람이 보행을 할 때는 이제 발 뒤꿈치부터 중간 발바닥 전체 이렇게 닿게 되는 보행 형태를 갖게 되는데 네. 첨족보행은 이제 뒤꿈치를 대지 않고 아, 뒤꿈치를 든 상태로 발끝으로만 걷는 형태의 보행을 첨족보행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까치발로 걷는 거죠? 그럼? 그 원인도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요. 네. 되게 이제 한쪽 다리만 첨족보행을 하는 경우는 한쪽 다리가 이제 반대편 다리에서 좀 짧은 경우,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내성마비나 뭐 소아마비 같은 마비 질환이 있을 때 그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면서 그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생기는 첨족보행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발바닥 뒤쪽, 뒤꿈치 쪽이나 발목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심한 아킬레스 건염이나 발꿈치뼈에 이제 골단염 같은 게 있을 때 통증이 있으니까 닿으면 아프니까 닿지 않게 하려고 첨족보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 다리 모두 첨족보행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 원인이 좀 불명확하긴 한데요. 네. 대개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이제 아이가 보행을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보행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제 발을 대고 걷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만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치료 없이 저절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직성의 뇌성마비를 앓는 경우, 뭐 사르코마리투스병과 같은 신경근병, 그다음에 두체네병과 같은 근육병 등에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환일 수도 있고 어린 유아기 때는 보행 습관일 수도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보행 습관일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에서 18개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이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기가 까치발로 걷는다면 그건 다른 질환을 좀 의심을 그렇죠. 해봐도 양쪽 될까요? 다 이제 까치발로 걷는다 그랬을 때 다른 좀 아까 있었던 신경근병이라든지 근육병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되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걸음만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발만 이상한 게 아니라 걸음 자체가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동반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안정하다는 건 어떤? 좀 흔들흔들 하거나 구부정하거나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안정적인 보행이 안 되는 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질환이 있는 건 선천적으로 좀 타고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후천적으로도 이 까치발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후천적인 어떤 영향으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 뒤꿈치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보행을 하다가 그 기간이 길어지면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고 짧아지게 되죠. 자꾸 쓰다 보니까 근육이 굳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근육 때문에 계속 첨족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뒤꿈치 쪽에 통증을 빨리 없애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그것들을 이제 스트레칭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제 풀어주면은 다시 정상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꿈치 통증은 외상 때문에 생길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네. 생길 수 있고요. 어른 같은 경우에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거나 아니면 운동 중 손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스트레칭으로도 호전이 된다고 네, 말씀을.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병원의 도움을 네.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더라도 뭐 침이나 뜸 뭐 이런 도움을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그 근육의 긴장은 한쪽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긴장된 쪽은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완된 상황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침 치료나 그다음에 한약 치료나 뭐 뜸 치료를 해주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까치발하고 다니면 습관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치료 안 하시고 방치할 것 같은데 네. 통증이 없는 한 네. 이 첨족 보행을 치료를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의 보행이 뒤꿈치부터 발 전체로 이어지는 것들은 그 자기 체중 부하가 원만하게 체중 이동을 할 때 부하를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네. 뭐 큰 몸을 조그만 발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순간인데 첨적 보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하중이 계속 앞으로만 실리기 때문에 그렇죠. 종아리의 피로도 많이 심하고요. 그다음에 발가락이나 발의 변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 좀 빨리 치료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보행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간 춤추는 듯한 보행, 불균형한 보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보행 자체에 이제 피로도 많이 심하게 되고요. 발하고 종아리에 하중이 많이 실리면서 잘 붓고 그다음에 잘 붓고 근육이 뭉치다 보면 하지정맥류라는 질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첨적 보행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그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앞서서도 침이나 뜸 방법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첨족 보행의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 첨적 보행이 습관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정상 보행으로 회복이 되고요. 네. 그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 통증을 피하기 위한 첨적 보행도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제일 문제는 이제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첨적 한쪽만 하는 첨적 보행 같은 경우에는 다리 길이를 좀 맞추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 깔창을 높이를 다리 길이 부족한 만큼 높이를 높이는 깔창을 짧은 쪽에 해주면서 이제 보행 습관을 좀 바꿔주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첨적 보행이 없어질 거고요. 그 근육이 짧아진 경우 그냥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종아리 근육, 비복근, 가자미근 스트레칭을 해주고 긴장과 이완의 불균형을 좀 해소해드리면 또 첨적 보행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신경근육병 이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해 주어야 이제 첨적 보행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렇군요. 이게 근데 의료기 깔창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뭐 그 의료기 제품 판매하시는 곳에서 가면은 맞출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그 정확하게 진단해서 필요한 만큼 또 깔창을 제작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구두방 가면 많이들 구할 수 있어서 그런 깔창을 쓰면 좀 좋지 근데 않을까 싶어서. 그 구두방에서도 충분히 깔창은 많이 있는데 네. 기성품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보행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길이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맞게 맞춤 제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깔창을 이용하면 이건 평생 끼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깔창은.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평생 끼고 다니는 게 그렇죠.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술적인 방법을 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한 수술 법도 있긴 한데요. 네. 수술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좀 무서운 그렇군요. 거기 때문에 약간 음, 교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첨적 보행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 방법을 택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그 근육 길이가 짧은 경우에 아니면 근육의 발등이나 인대 결합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는 깔창이나 스트레칭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방 치료에서도 그러면 수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한방 치료에서는 이제 주로 교정 치료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뭐 한약이나 침이나 뜸이나 이렇게 해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평발이나 첨적 보행 치료받으려고 한의원을 찾은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서 혹시 네.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네. 한의원을 찾았을 때
한방 치료로 받았을 때 어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보통의 경우에 평발이다, 첨족보행이다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많이 없으실 것 네, 같아요. 뭐 무릎 통증이나 발목이 자주 삔다든지 아니면 측만증이나 허리 통증이나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오셨을 때 발 상태를 확인해 보면은 평발이나 보행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통증의 원인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것들을 이제 교정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교정 치료 어떻게 몸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네. 교정용 깔창을 어떻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치료를 해 드리면 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의 문제까지도 다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치료 받고 나서도 재발을 막으려면 환자 네. 스스로도 분명히 노력할 점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까요? 보행은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 교정이 되더라도 다시 그 습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래서 자세라든지 보행 습관을 꾸준히 좀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바른 자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보행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보행 훈련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꾸준히 좀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좋아진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평발과 첨적 보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평발하면 떠오르는 분 있죠. 네, 박지성 선수입니다. 사실 평발을 극복하고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 평발이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2차적인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전문의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의사 문상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